어머니 제발 남일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집도 제 거, 돈도 제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니? 이 집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아휴, 아들은 제 편이에요. 어머니 혼자 발버둥 쳐봤자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수진아, 내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되는구나. 며느리 수진이의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은 곧 죽을 노인네였습니다. 제 얼굴 사진까지 붙여서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애는 저를 엄마라 부르고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이 집도 이 가족도 이제 나에게는 없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식적인 가면을 쓴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영, 올해 65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예요. 사실 저는 8달 전까지만 해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성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3대 가족이었죠.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지은이 유치원 도시락을 싸고 수진이가 재택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며 빨래까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나가고 수진이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지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제 품에 안겨 자고 저는 그게 그냥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수진이도 처음엔 저를 잘 따랐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천사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그 말들, 그 미소, 그 다정한 말투 하나하나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일까요? 작은 무시나 날선 말투가 느껴져도 저는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지은이한테 그런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 애옷 너무 두껍게 입히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그날 지은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수진이는 외출 중이었고 급한 마음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집안에서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수진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고 두고 나갔구먼. 그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 표시 곧 죽을 노인네. 그리고 그 옆에는 작년 추석에 찍은 가족 사진에서 제 얼굴만 잘라낸 사진이 떡하니 떠 있더군요. 그 순간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곧 죽을 노인네. 이게 나라고? 아무리 다시 봐도 틀림없는 제 얼굴. 추석에 온 가족이 찍은 그 사진.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타일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한 걸까?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럼에도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곧 죽을 노인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몰아붙였다가 제가 오히려 민망해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 대신 직접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온 모든 말이 다 가식이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확인의 열쇠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지은이에게 새로 다운로드해준 퍼즐 게임이었죠. 조각들을 맞추다 지은이가 화면을 슬쩍 그으며 장난치듯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폰 잠금 패턴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는 엄마 핸드폰 잠금도 아는구나. 나 맨날 봐서 알아요. 엄마 이거 할 때 요렇게 하거든요. 아이의 말은 천진난만했지만 제 심장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잠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 패턴을 그려봤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은 지은이가 말한 그대로의 패턴으로 열렸어요. 정확히 4번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방식 그대로. 기기에서 진동이 울리고 화면이 켜졌을 때 제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며느리 수진이를 나는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연락처였습니다. 제 이름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곧 죽을 노인네. 그리고 제 얼굴. 추석의 가족 사진에서 잘라낸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버젓이 프로필 사진으로 써놓고 곧 죽을 노인네로 저장해 놓았다니.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내 착각이었으면, 내 이름을 잘못 저장한 거였으면. 하지만 아니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차가운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스트레스 발산소, 시댁 고충 상담방, 숨만 쉬어도 화남 같은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 있더군요. 그 안에서 수진이는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늙은 곧 죽을 노인네. 오늘도 잔소리 폭발함. 밥상 차려놓고 감동받으라는 듯 쳐다보는데 진짜 토 나올 뻔. 또 지은이한테 간식. 당뇨 걸리라고 비냐? 시궁창 인간 언제 죽나? 눈치도 없고 쓸모도 없음. 그냥 공기만 축내는 존재. 한참을 보고 있는데 손끝이 저릴 정도로 속이 뒤집혔어요. 단톡방은 전부 수진이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자극적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고 있었고 그 대화 안에서 저는 그냥 한낱 귀찮고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우리 어머님 덕분에 진짜 편하게 산다는 말을 하던 그 아이가, 뒤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고물상 잡동사니, 집안, 바퀴벌레, 산소 도둑 같은 말로 절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대1 대화방에선 이렇게 말해놨더군요. 오늘도 노인네 밥 차려줬다. 키읔키읔 살아있는 게 짜증. 그냥 숨쉬지 말았으면 좋겠음. 언제까지 저 할망구 뒷바라지 해야 하나? 진짜 빨리 대져줬으면.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말없이 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지난 수년간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생강차를 끓였을 때, 빨래를 햇볕에 넣었을 때, 지은이 옷을 고를 때마다 피던 그 눈빛, 차갑고 무시하고 귀찮다는 듯한 말투.
그게 다 이 마음의 표현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가족 단톡방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이 연기하고 있더군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끓여주신 미역국 덕분에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시작했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진짜 천사세요. 지은이도 항상 할머니 품에서만 잠들어요. 명절 음식도 집안일도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 멘트들 전부 그 아이가 보낸 말이었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는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효부, 그 코스프레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들을 쓰기 불과 몇 분 전,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망구 또 전 부치겠대. 기름 쳐 묻히고 있으니 징그럽다. 명절만 되면 피곤해 대지겠음. 그 인간 때문에 집안이 썩어. 이제 더는 부정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철저하게 두 얼굴로 대했던 겁니다. 앞에서는 천사 어머님, 뒤에서는 산재물. 이중적인 말들, 두 얼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아온 사람.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는 지우지 못할 각오가 하나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 집에서 수진이와 그 거짓의 가면을 쓴 며느리와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산다. 모욕당한 시간들, 기만당한 말들, 그리고 망가진 제 자존심을 되찾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그런데 성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수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육아도 힘들고, 그냥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여보 괜찮아요. 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 이미 그 아이 편이구나. 이제 나는 이 가식의 가면을 벗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의 휴대폰 속 곧 죽을 노인네이라는 이름,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 단톡방 속 위선적인 말들, 그 모든 걸 확인한 저는 말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 그게 어떤 감정인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직접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짜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도 며칠 뒤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이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하고 넘겼던 행동들이 그날 이후로는 다르게 보였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수진이가 잠깐 짓는 표정. 감사함이 아니라 불쾌하거나 짜증난 듯한 그 찰나의 찡그림. 또 지은이가 간식으로 사과 하나를 받아가면 할머니는 또 저런 걸 줘요. 요즘 당분 섭취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세요? 말끝마다 걸리는 듯한 뉘앙스, 늙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어조. 예전에는 못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저는 빨래를 정리하러 방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인간 뭐든 간섭하려고 들어대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그냥 아프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거실에서 듣고 있던 저는 가슴 한복판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지은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살며시 물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뭐 그려? 우리 가족이요. 근데 이건 병원 가는 장면이야, 할머니. 응?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곧 하늘나라 갈 거라고. 저는 지은이가 잘못 이해했겠거니 하며 애써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죽으면 나 방 생긴대. 그런데 나 방 없어도 괜찮으니까. 할머니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웃음기가 사라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6살입니다.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고 어디서 들은 말 그대로 옮기는 나이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는 상을 차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어머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생활 못해요. 감사드려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웃음, 그 말투, 그 태도. 가짜라는 걸 이제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그보다 더 교묘한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는 항상 따뜻해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진짜 천사세요. 지은이도 항상 할머니 품에서만 잠들어요. 명절 음식도 집안일도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몇 분 전, 그녀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할망구 또 전 부치겠대. 기름 쳐 묻히고 있으니 징그럽다. 명절만 되면 피곤해 돼지겠음. 그 인간 때문에 집안이 썩어. 이제 더는 부정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철저하게 두 얼굴로 대했던 겁니다. 앞에서는 천사 어머님, 뒤에서는 곧 죽을 노인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가슴엔 차가운 분노.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내 인생을 이 모욕과 혐오의 집에서 끝낼 순 없다. 그 다음 날 저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지은이 도시락도 싸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하나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한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자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제 방 한 구석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두었던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통장, 보험, 적금 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까지. 펼쳐본 종이들 위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며 계산해 보니 저도 몰랐던 놀라운 총액이 나왔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3억 2천만 원, 제가 수십 년간 조금씩 모아둔 적금 2억 4천만 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무려 1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냉소 섞인 비웃음이었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토록 웃으며 나를 뒷바라지했던 거였구나. 더 놀라운 건 수진이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시라며 제 보험 증서를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 확인했겠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김 팀장님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비밀번호도 바꾸고 보안도 최대한 강화해 주세요. 김 팀장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죠.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고요? 며느리가 자꾸 제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멀쩡한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 많아요. 어르신들 재산 때문에 가족 안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날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박 사장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시세 지금 어느 정도예요? 어휴, 여사님. 거기 요즘 재개발 얘기도 있고 해서 꽤 올랐어요. 지금은 8억 5천은 충분히 넘을 겁니다. 그럼 급하게 팔면 얼마나 걸릴까요? 박 사장님이 잠시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급하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며느리가 저보고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하네요. 제가 건망증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말이에요. 박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그런 집 정말 많아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격만 좀 낮추면 한 달 안에도 거래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엔 통장 정리 서류가 있었고 손에는 부동산 계약 준비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동네 좀 돌았다. 혹시 은행이나 그런 데는 안 가셨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요. 혹시 통장 같은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테스트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맞다. 통장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수진아, 우리 통장들 어디 보관해 두면 좋을까? 수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요즘 치매의 초기 증상이 그런 거라고 하던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성민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함께요. 그 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진짜 맛있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겠구나.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놀았고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스불도 깜빡하시고 자꾸 뭘 잊으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혹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그때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요즘 그러셨어? 수진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는 대비해야죠. 혹시라도 치매 같은 거면 어떡해요? 그때 되면 후견인도 정해야 하고 재산 관리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죠.
아직 멀쩡한데 뭘?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수진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 말에 그렇게 쉽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감정 하나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은 거구나. 그래야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곧 죽을 노인네라는 이름이 실제로 현실이 될 테니까. 그리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조만간 이 모든 연극을 내가 끝내겠다고. 그날도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수진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 지은이 김밥도 너무 감사해요. 역시 최고예요. 별 말씀을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는 냉기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가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가 자고 난 뒤 거실에서 수진이와 성민이가 와인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제 방에 있으면 그런 대화를 일부러 피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나 진짜 한계야. 요즘 맨날 김치국 끓이고 애한테 과자 퍼먹이고.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다 알아서 조용히 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무너졌습니다. 곧 죽겠지라는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 아이의 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선 그 누구도 저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날 밤 제 방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머릿속에는 한마디만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정말 참을 이유가 없다. 다음 날 사건은 터졌습니다. 점심 무렵 수진이가 외출했고 저는 지은이와 함께 부엌에서 당근을 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당근을 썰며 웃어주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냉장고 쪽을 확인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당근 상했잖아요. 이런 거 애한테 먹이면 어떡해요? 상한 건 아니야. 껍질만 벗기면 괜찮아. 아, 제발요. 제발. 요즘 너무 깜빡깜빡 하셔서 무섭다고요. 지은이까지 데리고 뭔 짓이에요? 진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당근은 멀쩡했습니다. 껍질에 흙만 묻어 있던 것뿐이었는데 수진이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때 성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상한 당근을 지은이한테 주려고 했어요. 엄마, 진짜요? 그건 좀 안 되죠. 당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수진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지은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의심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성민이는 거실에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걱정돼. 어머니,
요즘 가스도 자주 안 끄고 방금은 당근 썩은 것도 모르고 삶으려 했더라고. 진짜 그건 좀 위험하다. 지은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럼 어떻게 하지?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게 해야 할까?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로 저를 부숴버렸습니다. 정신 감정 한번 받아보시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엄마가 응할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지은이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걸 들은 순간 저는 이젠 복수도 아니다. 그냥 존엄성의 회복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해서 후견인 신청을 한 후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국물은 깔끔하게 우려내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성민이는 오늘따라 엄마가 해준 반찬 진짜 맛있네. 하며 웃었고 수진이도 와, 어머님 오늘은 진짜 힐링이에요. 감사해요. 하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밥상이 이 집에서 내가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되겠구나.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밥상을 차렸어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지은이랑 그림도 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마음속에 하나씩 차가운 조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더는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한 번뿐인 내 마지막 시간을 그 어떤 모욕도 없이 살겠다는 결심이었죠. 먼저 은행부터 정리했습니다. 잘 알던 동네 지점으로 가서 여기 있는 제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접근 못하게 보안 철저히 해주세요. 직원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처리했어요. 오래된 적금들, 예금 통장들 모두 하나로 정리해 제 이름으로 된 새 계좌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최근에 며느리분이 오셨었네요. 네? 며느리가요? 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하신다며 본인이 대신 출금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제 돈을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나요? 몇 달 전부터 몇 번 오셨습니다. 다행히 법정 대리인 서류가 없어서 거절했지만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 더욱 보안을 강화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 집 팔고 싶어요. 예? 갑자기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아들도 며느리도 몰라야 해요. 집은 제 단독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미리 증여해둔 거죠. 공인중개사는 조심스럽게 계약을 준비했고 저는 직접 가격을 낮춰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거래고 계약도 바로 하실 수 있다네요. 그런데 여사님, 가족분들 동의는? 제 단독명의예요. 동의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진짜 움직일 시간이었죠. 바로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몇 장, 편지 한 장, 지은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책장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밤 가방 하나씩 펜션 예약해둔 주소로 배송을 보냈어요. 부산. 제가 고른 새 삶의 시작점.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이 모든 일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진행됐어요. 수진이는 점점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니 불 켜놓고 주무셨어요? 또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가습을 꼭 확인하시고요. 요즘 사고 많대요. 성민이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밤에는 골프 모임,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또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가봐요. 건강검진 겸해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시고요. 무슨 검사? 뭐,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성민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는 게 좋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계획이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 또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모든 걸 다 줬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그 수많은 아침들, 지은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며 보낸 밤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니. 남편 없이 혼자 살기 외로워서 이 집으로 왔는데 결국 저는 이들에게 죽기를 기다리는 짐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아픈 건 제 친아들마저 며느리 편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또 같은 얘기 반복하시네요. 수진이 힘들어하는 거 모르세요? 좀 배려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돈 있는 늙은이 곧 죽을 사람, 그 정도로만 봤던 거죠. 그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 마지막 시간을, 제 소중한 재산을 뺏길 수는 없다고. 그리고 마침내 집 계약일이 정해졌습니다. 잔금 날짜까지 확정된 그날 밤, 전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약서 복사본, 계좌 이체 내역, 펜션 사장님과의 문자까지 전부 파일에 정리해 놓고 가방 안쪽에 조용히 넣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을 남겨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지금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 지금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 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집의 진짜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한우 불고기, 전복죽,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까지. 마치 생일상처럼요. 오늘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손녀에게만큼은 내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왜 이렇게 호화로워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식사를 마친 뒤 가족이 다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 아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내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나니? 수진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죠.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시는 거예요? 설마 제 핸드폰 보신 거예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진이가 먼저 발끈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제 남의 핸드폰까지 몰래 보세요. 사생활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뒤에서 몰래 보시고. 그걸 지금 와서 따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몰래 봐서 미안하다. 근데 수진아, 그건 몰래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캡처해둔 화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곧 죽을 노인네. 그 늙은 쓰레기 오늘도 잔소리 폭발. 그 인간 언제 죽냐? 눈치도 없고 쓸모도 없음.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천사 코스프레하며 써놓은 감사 멘트들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했던 말들이라고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너무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은. 그 순간 작은 희망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아팠어요. 그래도 뭐 수진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시기도 했고 그냥 오해일 수도 있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넌 끝까지 엄마 편이 아니었구나. 오해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산재물이라고 저장한 게 오해야? 내 사진 붙여놓고 친구들한테 비웃은 게 오해라고? 너는 그걸 보고도 아직 그 아이 편을 드는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나는 그날 내 아들의 손을 놓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니, 정확히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지, 어떻게 널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내 희생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금 매매 계약서야. 두 사람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나 혼자 계약할 수 있었어.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이사 나가기로 했어. 뭐라고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요? 지은이는요?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그럼 어머님은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꿈꿨던 곳으로.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적어도 나한테 곧 죽을 노인네라는 이름은 안 붙였겠지.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내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짐짝도 비웃음의 대상도 참고 견뎌야 할 존재도 아니었다는 것. 내 인생은 누구도 함부로 손대선 안 되는 존중받아야 할 인생이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 존재를 존엄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행동이 됐어요. 며칠째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제게 말을 걸었고 성민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퇴근할 때마다 제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그날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후회돼요.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죠. 이사 문제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도 그렇고 재산 정리도. 어머님이 너무 충동적으로 하신 건 아닐까 해서요.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더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웃긴 건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제가 아침에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찡그린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성민이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엔 이런 대화도 들었어요. 자기야, 엄마 언제까지 삐칠까? 그러게. 좀 유치하시긴 해. 그냥 말로만 사과하면 될 텐데. 재산 정리한 거 취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설마 진짜로 그러시겠어? 지은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저를 때 쓰는 늙은이 정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저를 곧 죽을 노인네로 저장했던 그 이름, 저를 늙은 쓰레기, 산소 도둑이라 비웃던 그 대화들.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수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어머님, 제가 어깨 마사지 해드릴까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지은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참 밝고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만 보면 흔들릴 뻔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번복하면 그 아이가 커서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시당하고 눈치만 보고 자존심 하나 없이 살다가 사라진 존재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자신을 존중했던 강한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더 중요한 건 지은이가 자라서 엄마 수진이처럼 되면 어떡하죠? 어른을 깔보고 가족을 돈으로만 보고 뒤에서 험담하는 어른으로 자라면?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줘야 해요. 할머니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몸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릴 이유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연극을 하든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심 통쾌했어요. 이 밥상도 이 간식도 곧 너희가 그리워하게 될 거야. 내가 없으면 누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런 정성스러운 밥을 차려줄까? 내가 없으면 누가 지은이 도시락을 싸줄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방마다 붙어있는 가족 사진, 식탁 위에 놓인 조그만 화분, 세탁기에 넣어둔 수건 한 장까지. 그 모든 것들과 이제 곧 작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떠난다. 더는 이 집에서, 더는 이 사람들과 나를 지우며 살지 않겠다. 이제 이들이 진짜 후회할 시간이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떠나는 날입니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제 과거를 모두 뒤로 한 채 나서는 날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떠날 거라는 사실을.
사실 그날 수진이와 성민이에게 진실을 폭로했던 그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고 서류도 완벽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딱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 내 손녀. 이제 내가 떠나면 그 아이 얼굴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그 아이를 더 많이, 더 깊이 담아두고 싶었어요. 어젯밤에는 지은이에게 작은 선물을 남겨뒀어요. 그 아이가 그려준 그림들을 모아서 작은 앨범으로 만들어서 베개 밑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 지은아, 할머니는 멀리 가지만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일주일을 더 머문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마음속에 충분히 안고 떠나고 싶어서요. 새벽 옷이 아무도 깨지 않은 사이 저는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미리 포장해 놓은 제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제 삶을 통째로 담은 건 단 한 박스뿐이었어요. 부엌에 조용히 내려가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삶. 이제 그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이른 기척에 놀란 듯 제 짐을 바라보며 묻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여행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죠. 오늘 이사 가는 날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성민이도 잠에서 깼는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짐은 왜? 설마 진짜 이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수진이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울고불고 사정하는 수진이의 모습.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성민이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말했죠. 엄마,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저는 아들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등신처럼 옆에서 마누라한테 휘둘리기만 하는 내가 훨씬 더 나빠. 마누라가 엄마 이름을 곧 죽을 노인네라고 저장해놨는데 옆에서 마누라 눈치나 보고. 내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 그 말에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고 수진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말로만 상처받은 게 아니야. 난 모욕당했고 무시당했고 버려졌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저 가지 마세요. 한마디로 다 끝내자는 거니?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은이는요? 지은이는 어떡하라고요? 그 순간 제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너희가 책임져야 해. 나는 이제 다시 할머니가 될 생각 없어. 성민이가 급히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그냥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너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은 이미 다 했고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오늘이 그 시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잘 살아. 나 없이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성민이의 발소리가 따라 붙었지만 결국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문을 닫고 택시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전 그날 제 인생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 내려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전화는 수백 통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사죄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우리 한 번만 만나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건 제가 떠나기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죠. 결국 변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제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줬는지를요. 내가 떠난 뒤 수진이와 성민이는 곧바로 대구 외곽의 작은 원룸 월세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집 팔아서 받은 돈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통장들도 텅 비어 있었죠. 둘 다 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대요. 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너도 그때 내 편 들었으면서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이야기는 며칠 전 도착한 성민이의 장문의 문자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끝까지 읽었을 때 손녀 때문에 제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의 엄마도 그 아이의 시어머니도 그 손녀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이미영입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은 바다 냄새를 안고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베란다에 심은 방울토마토가 제법 잘 자라고 있고 근처 카페에서는 제가 그린 바다 풍경화를 전시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미영 씨 표정이 아주 밝아 보여요. 예전에 힘들 때랑 완전 다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나답게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이 정말 저의 진심입니다. 이젠 아침 6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도 되고 제 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뒤에서 저를 비웃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곧 죽을 노인네가 아니라 그냥 존중받는 이미영으로 살 수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그 곧 죽을 노인네라는 단어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비수가 제 가슴을 찔렀기에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 앞 작은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새로운 인생. 매일이 선물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